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사드가 깨지면 동맹이 깨진다고 하는데 무기 체계 중 하나에 불과한 사드 때문에 동맹이 깨진다면 이게 동맹인가? 문정인 특보의 이 발언을 TV조선은 막말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게 왜 막말이죠? 왜 이런 말도 못하나요? 환경 영향평가에 4개월 걸린다니까 북한이 미사일 쏘는 엄중한 시국에 그럴 시간이 어딨냐고 합니다. 사드를 내일 배치하면 북한이 내일부터 미사일을 안 쏘나요? 미국은 괌에 사드를 배치할 때 7년이나 논의를 했습니다. 환경 영향 평가는 23개월이 걸렸습니다. 미국이 자국 땅에 배치할 때는 하는데 왜 우리는 안 합니까? 사드 관련해 조금만 다른 입장을 보이면 미국이 화낸다, 기분 나빠한다. 미국 당국자가 할 소리를 왜 우리 정치권이 먼저 대신하는지요. 냉혹한 국제정치에 자존심이 중요한 게 아니다. 실리를 챙겨야 한다. 이런 소리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는 게 실리를 챙기는 태도가 아니죠. 오히려 협상력을 높이려면 없는 불만도 만들어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한쪽에서 이렇게 말하면 다른 한쪽에서 최소한 같은 정도로 다른 이야기를 해서 균형이라도 잡혀야 하는데 미국 이야기가 나오면 미국보다 미국을 더 걱정해주는 정치인과 언론이 너무 많습니다. 부끄럽습니다. 김원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이 문특보에 대한 발언으로 또 어제 하루 종일 시끄러웠어요. 네. 네, 미국 방문 중인 문정인 특보의 발언이 논란됐습니다. 사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미동맹이 깨진다라는 인식이 있는데 그렇다면 그게 무슨 동맹이냐라는 이야기 때문인데요. 청와대는 처음에는 문특보의 발언이 청와대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파장이 커지자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문정인 특보에게 별도로 연락을 드렸다면서 이런 발언이 앞으로 있을 한미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엄중하게 말씀드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파장이 커졌다기보다는 언론이 파장을 만들어낸 거죠. 예, 커져라. 예. 뭐랄까요? 이런 이야기는 사실 미국 공무원들이나 미국 보수 정치인이나 미국의 보수 평론가들이 할 얘기인데, 예. 미국 이야기가 나오면 미국보다 미국을 얼마나 더 걱정하는지, 예. 그런 한국 정치인, 관료, 언론이 너무 많아요. 네, 심지어 미국의 윌리엄 페리 전 국방 장관 같은 경우에도 문정인 특보와 비슷한 취지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지난 1월에요. 미국에서도 이런 식의 이야기는 많이 나왔어요. 네. 그리고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무기 체계 하나 때문에 동맹이 깨지면 그게 무슨 동맹이냐고. 너무 약한 동맹이다, 그거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그걸 동맹과 바로 연결하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무기 체계 효용이나, 네, 절차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데, 사들 얘기하면 바로 한미동맹이 깨진다고 근본적인 협박을 하니까요. 근데 그걸 우리나라 내에서 한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예. 미국은 미국의 이익을 챙기고 우리는 우리의 이익을 챙겨야 되는데 미국 대통령이 심기가 불편하다 이런 보도도 많아요. 그거 어쩌라고요? 우리나라 개그맨 보내드려요? 말이 안 통할 것 같습니다. 나는 우리 언론이 이걸 보도한 태도가 너무 이상하다는 겁니다. 네. 이런 보도를 볼 때마다, 부끄러워요. 사실은. 자, 이 문제는 정치권에서 근데 공방이 있겠죠. 자, 제 생각은 그렇다는 거고. 다음 뉴스는요? 네, 야당이 어제 예정됐던 인사청문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 모두 불참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에 항의하는 뜻이었는데 특히 운영위가 대치 상태입니다. 자, 강경화 후보가 이제 장관이 됐죠. 강경화 장관 임명 관련해서 여론을 이걸 어떻게 받을지, 예, 국회에서는 운영위가 대치 중인데 여론 잠깐 오늘 미니로 잠시 후 짚어보기로 하고요. 그 문제는.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경선에 출마한 이철우 의원의 발언이 논란 중입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 탄핵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의원은 어제 제주에서 열린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 합동 토론회에서 국민 생명과 재산을 지키라고 대통령 만들어 놓았더니 정말 나라를 망하도록 하는 것 같다라고 비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음 대통령 선거는 대통령 선거까지 지금 안 갈 것 같다. 그렇죠? 라고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오래 못 갈 것 같다는 주장을 한 건데요.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었던 박맹우 의원 또한 우리의 시대가 의외로 빨리 올 수 있다라는 주장도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나는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발언도 있었고요. 당시에. 예. 문재인 정부도 최대한 흔들어서 넘어뜨리겠다는 의지 같은 거죠. 예. 근데 지금 한 달 됐는데 대통령 선거까지 안 갈 것 같다고. 예.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70%에서 90%까지 여론조사 기간 때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만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10% 안팎인데 의제 편으로 이해해야죠. 예. 항상 이런 게 아니다. 근데 이제 그런 표현을 하면서 대통령 선거까지 안 갈 것 같다는 건 탄핵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은 이렇게 지금 대표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재밌네요. 다음 수는요? 네, 자유한국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홍준표 전 지사의 발언도 논란 중입니다. 그제 중앙일보와 JTBC 회장이었던 홍석현 특보를 비판했기 때문인데요. 홍 특보가 신문 갖다 바치고 방송 갖다 바치고 조카 구속시키고 겨우 얻은 자리가 청와대 특보 자리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중앙미디어 네트워크는 사실과 다른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면서 강한 유감의 뜻을 밝혔고요. 청와대는 어제 홍석현 특보를 해촉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홍준표 전 지사와 이제 중앙미디어 네트워크인가요? 네. 사이에 소송이 곧 있겠군요. 네. 어쨌든 지금 자유한국당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구성할 분들의 인식은 현재 이러왔습니다. 제1야당으로. 네. 다음 뉴스는요?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가 덴마크 구금 중에 몰타 시민권 취득을 시도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당시 정 씨는 돈이 얼마나 들어가도 상관없다는 취지로 시민권 취득 알아봐달라고 했다는데요. 하지만 정 씨는 검찰 조사에서 이 사실은 인정했지만 돈이 많이 들어서 시민권 취득 포기했다라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검찰은 그렇게 보고 있지 않은데요. 정 씨가 시민권을 취득하더라도 범죄인 인도 조약을 통해서 강제 송환을 피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에 시민권 취득 포기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영장 재청구할 때 정유라 씨가 한국에 들어오려고 했다 바로라고 주장했는데 사실 그게 아니고 도피. 네, 도주에 우려가 있다는 거죠. 도피의 이사가 있었다라는 걸 밝히려고 하는 과정에서 이게 나온 사실이군요. 네, 오늘 영장 실질심사 있습니다. 10시 반에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이렇게 시민권 취득을 해서 이제 한국 국적을 버리더라도 범죄인 인도조약, 한국 국적을 버릴 수가 없죠.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참. 이중 국적이 되는 건데. 범죄인 인도조약을 통해서 이제 강제 송환을 해버리면 되니까 실익이 없어서 포기했겠죠. 예, 돈을 13억 정도 써야 되는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익이 없기 때문에 포기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요. 너무 많이 들어서는 아닌 것 같고. 예. 본인들 가족의 이제 재산 보일 정도로 볼 때 그건 아니었던 것 같고 실익이 없어서 포기를 했겠네요. 어쨌든 지금 영장 실질심사가 오늘 있나요? 네, 오늘 오전에 있고요. 결과는 아마 자정 가까이 나올 것 같습니다. 내일 뉴스 때는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자, 다음 순요? 네, 어제도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열렸습니다. 여기에 증인으로 소환된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이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자신도 같은 사안으로 기소돼 있기 때문에 유죄 판결 염려가 있어서 위중으로 입건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증언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힌 건데요. 특검 관계자는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증언 거부는 사법제도를 무시하는 삼성그룹 관계자들의 오만한 태도를 여실히 보여준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서 이제 제일기획 관계자들을 소환했는데 안 나왔거든요. 이번에는 이제 나오긴 나왔는데 증언을 안 하겠다는 거죠. 근데 이게 삼성만이래요, 삼성만. 네, 원래. 법 위에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했습니다. 다른
그 대기업들, 재벌들 재판하면 관련자들이 나와서 증언하거나 하거든요. 삼성만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은 법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 거죠. 삼성 관련자들이 다 증언을 안 한다는 거죠. 예, 조직적으로 재판을 방해하고 있다라고 특검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박상진 전 사장은 정유라 씨 승마를 직접 지원하는데 직접 개입한 승마협회 회장이었거든요. 그렇죠. 핵심 인물입니다. 아주 중요한 인물인데 증언을 아예 안 하겠다고 하는 거죠. 삼성은 참 여러모로 대단한 것 같아요. 다음 뉴스는요? 네, 총리 퇴진론까지 불거진 영국에서 테러가 또 발생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나오는 이슬람 신도들에게 차량이 돌진해서 1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습니다. 오늘 새벽에 보니까 파리에서도 샹젤리제 거리에서 테러로 의심되는 시도가 있었던데 이제 유럽을 대표하는 도시 런던과 파리에서 번갈아 가면서 난리도 아닙니다. 자, 그리고 어제 저희가 미니로 다뤘던 인터뷰가 하나 있었지 않습니까? 이정렬 판사하고, 부장판사하고 관련해서. 근데 중앙도 의원이 저희하고 인터뷰를 해야 되는데, 김종배. 네, 어제 저녁에. 인터뷰를 하셔가지고, 기왕이면 저희하고 인터뷰를 하시지. 그래서 중앙도 의원의 반박 인터뷰는 저희가, 오늘 못하고, 궁금하신 분들은 어제 방송을, 저희가 AS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어제 방송을 들으시면 되고. 근데 이제, 어제 공방은 가정보험 판결문을 공개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아니다, 이런 공방인데 이건 사실 법의 해석 문제니까 만약에 문제가 되면 법정에서 해결할 일이고 제 관심사는 그게 아니라, 주광덕 의원의 주장은 법원 행정처에서 판결문을 절차적으로 문제없이 요구했고 그렇게 받았고 이 절차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실제. 법원 행정처는 당일 메일로 보내줬다, 이건데 절차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이제 그날 저녁에 TV조선이 단독 보도를 했고 이어서 채널A도 보도를 하고 다 당일날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발견하고 법원 행정처에 요구하고 파일을 받고 그다음에 보도가 이루어지고 이제 이례적이죠. 원래 법원 행정처가 이렇게 개인정보 신상에 관한 것은 바로바로 안 보내주는 근데 이제 바로바로 보내줬고 그리고 나서 다음날 주광덕 의원이 기자회견을 했고, 주광덕 의원의 주장대로 법적으로 취득하는 과정은 문제가 없고, 기자회견도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확보했다는 판결문 문서 파일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복수에 서로 종류가 다른 파일이 존재한다. 이게 거의 분명한 것 같은 게 어제 보도 과정을 제가 취합하다가 보니까 이제 언론에서는 당일날 법원 행정처 언론에서는 인적사항이 그대로 드러나는 문서를 보도를 했거든요. 법원이 아니라 이제 언론에서는 첫날 보도할 때 인적사항이 있는 문서를 보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 문서에는 국회 제출 표시가 없어요. 다음날 법사위원들이 똑같은 문서를 요청했고 그리고 그때 받은 문서와 언론이 보도한 문서가 다른 겁니다. 이게 단 하나만 존재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출처가 법원 행정처 단 한 곳이라고 하면 똑같은 파일이 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인적사항이 있는 파일과 그대로 인적사항이 없는 파일이 있는 거예요. 중광덕 의원의 주장은 본인은 법원 행정처로부터 인적사항이 있는 걸 받았다고 하고 법원 행정처는 원래 법상 인적사항이 처음부터 가려진 채로 줬다고 하고 여기서 말이 갈리는 게 하나 있고 그리고 중앙당 의원은 단독 처음에 이제 TV조선이죠. TV조선에 자신이 확보한 파일을 준 적이 없다고 하고 그런데 TV조선은 인적사항이 처음부터 가려지지 않은 있는 파일이 보도됐고 TV조선이 아니죠. 제가 알기로는 채널A에서 그 다음 이어진 그러니까 언론에서 보도한 파일과 국회가 다음날 받은 파일이 다른 거예요. 종류가. 이상하죠? 주광덕 의원이 받았다는 파일은 인적사항이 있고 법원 행정처가 보냈다는 파일은 인적사항이 없다고 하고 다음날 법사위가 받은 파일은 인적사항이 없고 언론이 처음 보도한 파일은 인적사항이 있고
중앙도 의원은 언론에 준 적이 없다고 하고, 예. 어쨌든 최소한 두 가지 버전이 존재하는 건데, 그렇다면 누군가 적법하지 않은 절차를 통해서 이 파일을 돌렸다는 얘기죠. 예. 제가 여기 관심을 가진 이유는 뭐냐면, 어제 그런 조난 파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정보기관이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과거에는 국정원의 조난 파일을 가지고 인사를 하기도 하고, 실제. 이게 이제 뒤에서 사건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랬죠. 네. 이게 왜 관심을 가질 사안이 하면, 과거에는 정보기관이 국가가 아니라 정권에 충성하고 심부름센터 노릇을 한다고 비판을 했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문재인 정부란 말이죠. 그럼 문재인 정부, 정권에 충성하느라고 뭔가 사건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정권도 아니고 특정 세력이나 특정 언론과 따로 결탁한 누군가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정보기관이나 혹은 기관이 자체 정치를 하는 거죠. 저는 대단한 사건이라고 봅니다, 이게. 사실은. 관심이 있고, 앞으로도 좀 추적해서 따져볼 사안이라고 봅니다. 누가 어떻게 주장했는지. 자, 국회가 대치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 여론조사 하나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 강경화 후보가 결국 가장 처음부터 인사 관련해서 논란했던 강경화 후보가 강경화 장관이 됐어요. 그리고 바로 대치 국면이 시작됐는데 여론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리얼미터에서. 해서 모셨습니다. 리얼미터에 본인 소개해 주시죠. 권순정 실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짧게, 예. 브리핑 시간에 짧게. 네, 일단은 사실 지난주에 네. 국민의당이 리얼미터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왜 비판이 있었죠? 왜곡된 설문을 동원을 해서 대단히 의도적인 기획으로 인사 관련 조사를 해서 인사 관련 정부에 도움을 주고 야당에 불리하게 기획을 했다는 비난입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강경화나 다른 후보자들의 예. 그 인사 관련해서 너무 높게 나왔다. 이것은 예. 리얼미터가 편파적으로 네. 뭐 설문을 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나 보죠. 네. 언론에 보도도 됐군요. 네, 많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비난의 요지는 뭐냐면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이 주로 발언을 했었는데요. 야당 반대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무산되는 경우 대통령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조사를 했었는데 여기에서 야당 반대로라는 표현이 야당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고 질문 설계를 의도적으로 편파적으로 했다? 네. 그래서 김 의원 같은 경우는 야당 반대로가 아니라 여야 합의가 잘 안 되는 상황이라면 이런 식이 훨씬 공정한 조사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어제 김 의원이 주장한 공정한 방식의 질문 워딩 그대로 조사를 했습니다. 여야 합의가 잘 안 되는 상황에서 네. 임명을 했다 이미. 네.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이런 사전 이야기가 있군요. 예. 그래서 결국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조사가 어떻게 나왔냐면은 반대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야당 반대로라고 했던 리얼미터 기존 질문 방식에서는 야당의 입장인 여야 협치를 위해서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가 34%. 예. 그리고 김관영 의원 주장에 따른 질문 방식에서는 이 야당 입장인 응답이 31%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야당 반대로라는 리얼미터 질문 방식이 오히려 김관영 의원의 주장과는 반대로 야당에게 보다 유리한 결과가 나온 겁니다. 질문에 상관없이 이 정도다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네. 질문에 상관없이 이 정도고 사실 김관영 의원의 질문 방식이 오히려 야당 지지층에게 헷갈립니다. 예, 헷갈리게 그러니까 불리하게 설명도 헷갈리는데요. 제가 이해한 대로 정리해 볼게요. 예. 그러니까 야당이 반대해서 청문 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경우에도 강행해야 되느냐? 네네. 라고 물어봤더니 그 조사에서는 56% 정도가 강행해도 된다. 맞습니다. 56%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설계를 하면 어떻게 하냐? 네. 이건 야당에 불리한 문항이니까 네. 그게 아니라 국회 정상화 여야 합의가 잘 안 되는 경우
에도 임명을 강행해야 하느냐고 질문을 바꿨더니 네, 국민의당 항의대로 그대로 바꿨더니 강행해도 된다가 더 높게 나왔다는 오히려 거네요. 60%대로 네, 높게 네.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관영 의원에게 저희가 내일이라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예. 그런 요지네요. 네, 그런 요지이고, 뭐, 이 다른 이유 같은 경우는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그 시간이 없어서 생략을 하고요. 그러면 어제 실시한 그 강경화 외무부 장관을 결국 임명한, 그래서 지금 국회 대치를 만든 임명 자체에 대한 국민 여론은 어떻습니까? 예, 지난 9일에, 그러니까 강경화 후보자를 임명하기 전이었죠. 예. 그때 임명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했고, 네. 그리고 어제 이제 임명 직후였죠. 그러니까 임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네, 임명을 조사를 결국 했습니다. 해버렸으니까요. 해버렸으니까. 그로 인해서 큰 지금 대치 상황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선택지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또는 부정적인 선택지가 있어서 거의 이제 전후가 바뀌긴 했지만 거의 비슷한 조사인데요. 9일날 조사 결과에서는 임명에 찬성한다라는 여론이 62%가 나왔습니다. 임명 전인 9일에는 60%가 찬성. 예, 네. 임명 후인 어제 같은 경우는 임명한 것에 대해서 잘했다는 긍정평가가 65%가 나왔습니다. 조금 더 높게 나왔네요. 예, 이제 거의 비슷하지만, 그래도 이제 동일한 어떤 조사 설계로 했기 때문에 비교를 하면 조금 더 긍정적인 그 평가가 늘어났다고. 이미 임명이 되어 버렸으니까요.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서 뭐 기왕한 거 잘했다는 여론일 수도 있고요. 네, 그런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대치 국면이 길어지면 이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네, 예. 그렇습니다. 네. 네, 오늘의 핵심은 근데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을 직접 연결해놓고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 내용이네요. 네, 연결을 해서 리얼미터하고 같이 얘기를 해보면 좋겠네요. 국민의당과 리얼미터가 한참 싸우고 있죠. 네. 그 이야기는 저희가 따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여하간 임명 자체에 대한 여론은 긍정적이나 이 대치 국면이 길어지면 어떻게 될지는 인사는 다음 주에 한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리얼미터의 권수정 실장이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김은지였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 이후 국회가 사실상 정지 상황입니다. 네. 여당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까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른 아침이네요. 네,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주시고 여당 대표께서 네, 대단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처음 저희가 방송 연결하는 거라 대선 지난 지 한참 됐지만 일단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축하 인사 많이 받으셨죠? 네. 네. 축하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한참 지났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은 축하를 드릴 일보다 걱정할 일이 많아요, 그죠? 슬슬 그럴 조짐이네요. 그렇죠. 예. 우선 무엇보다 이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네. 후보부터 네. 그러니까 28일 만에 임명이 됐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한 달 전쯤에 네. 지명이 되고 내내 시끄러웠어요. 네. 그렇지만 결국 이제 임명이 됐습니다. 네. 우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임명에 대한 뭐랄까요 축하 메시지 변 네. 대표로서 같은 네. 여성 정치인으로서 네. 그것부터 시작해보죠. 제가 2004년에서 2006년 사이에 예. 낙선을 하고 미국 콜롬비아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정치인들은 낙선하면 왜 거기 미국 대학을 가죠? 좀 넓은 데서 좀, 숨기가 좋나요, 거기가? 아니, 좀 넓은 데서 보면 우리나라가 더 잘 보일 수 있고 생각을 좀 정리하고 싶고. 아니, 미국 말고 다른 나라도 많지 않습니까? 갑자기 궁금해져서 여쭤보는데. 그런데 네. 그 큰 나라 가서 네. 좀 우리나라 입장을 좀 보고 저 한 사람도 외교할 수 있다 이런 생각 가지고 갔었어요. 다들 그런 생각으로 가나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가서 공부 되게 열심히 많이 했어요. 왜 이 얘기 하냐 하면은 예. 공부 말고는 할 게 없으셨잖아요. 그때 아니 골프도 치고 많이 노시죠.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예. 쪽 재주가 없으니까 책을 많이 보고 그랬는데요. 그때 주로 이제 그 브런치를 사가지고 예. 이제 먹으면 샌드위치 콜라 이런 거 놓고서 이제 명사들 초청해서 강의를 듣는 그런 점심 시간이 있었어요. 예.
강경화 장관이 그 당시에 와서 그때 처음 만나셨어요? 네, 인권을 주제로 해서 굉장히 열강을 재밌게 하셨어요. 영어로요? 영어로 아주 유창하게. 예. 네. 어떻게 알아들으셨습니까? 듣는 건 잘 들어요. 말하는 건 좀 버벅대지만. 유창한 거 어떻게 아셨어요? 어쨌든 그때 처음 인연이 됐다. 네, 네. 그래서 그때 이미 국제무대에서 활약하고 있었나 보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명한 사람들을 불러서 이제 그들의 생각을 공유하고 가끔 이제 질의 토론도 하고 그런 시간이죠. 대표님이 한국인이라서 강경화 당시 유엔 아마도 이랬던 직원을 부른 게 아니라 그분이 이미 유엔에서는 알려진 분이라 알려진 분이어서 유명 인사로 그 대학에 초청 그렇죠. 강연을 하는데 네, 네. 보셨다. 네,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인상이 참 좋았어요. 네. 그런데 그 후로도 뭐 지속적인 그런 활동, 특히 인권 관련 분야 활동을 하고 우리가 또 4강 의존 외교에서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네. 근데 이 강경화 장관은 여러 나라에 빈곤이나 인권이나 교육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쏟고 활약을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외교 지평을 넓힌다고 하는 문 대통령의 이 계획과 맞아 떨어졌구나. 그래서 이건 대통령 발탁 인사다 저는 이렇게 느끼고 네. 참 잘하신 거다. 그래서 저는 기대가 참 크죠. 그런데 이제 야당은 네. 처음부터 반대를 했고 네. 이제 앞으로 이제 잘할지 못할지는 지켜보면 되겠는데 네. 국회가 파행이 되고 있어요. 네.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지금은 또 운영인가요? 네. 국회 운영이 국회가 또 민의의 전당이지 국회의 뭐라고 하나 고집 뭐라고 하나. 고집 국회의 고집 그러니까 민심과 동떨어진 국회의 고집 뭐 그런 걸 옹호하고 감싸는데 이해받으려고 하면은 국민을 상대로 때를 쓰는 거잖아요. 이 엄중한 시기에 정말 외교 공백이 있었던 것이고 사드나 위안부 합의나 이런 문제를 초래해서 우리나라와 중국 간의 미묘한 관계에 빠지고 교착 상태에 빠지고 뭐 이런 상황에서 한시 빨리 외교 장관을 임명을 해서 문제를 풀어가게끔 해줘야 되는 건데 바로 그런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이 이 국회에서 마치 때를 쓰듯이 하는 것은 정말 그건 나쁜 짓이죠. 네. 네. 대표님 표현력이 너무 단순한 거 아닙니까? 나쁜 짓이죠. 그 강경화 후보 임명에 대한 여론 지지가 상대적으로 높고, 네. 그리고 임명 후에도 여론이 나쁘지 않은 것은 여당에는 반가운 소식이긴 하겠는데, 네. 여하간 상대해야 되는 국회 내에 실체로서 야당이 존재하고, 야3당이 정의당을 제외하고, 나머지 정당을 합쳐면 분명히 의석수가 180석 가까이 되고, 네. 그러니까 여당 단독으로는 뭘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는 풀긴 풀어야 되는데 저쪽이 때를 쓴다고만 주장해가지고는 문제가 안 풀리잖아요?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여당이 이제는 국정 운영 책임을 져야 되니까 풀어야 되는데. 풀어야 될 문제 중에 가장 급한 것이 일자리 추경이고 또 그것이 가뭄하고 겹쳐서 재해 대책 추경이고 그래요. 그러면 각각 국회의원들은 자기 지역에 특히 가뭄 지역도 있는 것이고, 네. 뭐 국민의당 같으면 호남의 영산강 그 주변에 논밭들이 거의 말라가고 있어요. 그럼 그 추경 안에 가뭄 재해 대책도 넣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일자리 문제는 뭐 전국적으로 같이 안고 있는 문제이고 언제까지 그것을 장관 임명이 불만이어서 추경도 해줄 수 없다라고 버틸 수 있는 것인지 그건 국민이 속이 타들어가는 것이죠. 국민을 속 터지게 하는 그 정치가 용납이 될 수 있겠어요? 하루 이틀은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정치 명분이 있다 그러면 뭐 얼르고 달래고 하겠지만 이것은 민생을 볼모로 삼고 위기에 빠진 외교를 인질 삼아서 때를 쓰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국민과 함께 돌파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얼르고 달르고 할 여지가 별로 없어요. 아침부터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 네. 너무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수단이 별로 없기 때문에 네. 결국은 야당이 때를 쓰는 거라고 국민들이 인식하게 되고 네. 그리고 여론이 나빠지고 네. 또 뭐 국회의원들이다 보니까 각자 지역구에서 네. 그런 불만들을 듣다 보면 결국은 네. 돌파구가 생길 것이다. 추경은 할 수밖에 없다는 걸 다들 그럼 추경 때가 알고 있으면서 네. 각자는 이래요. 추경 급한 거 알고 있고 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는데 기분이 좀 나쁘다. 그런 식이에요. 기분 악상의 문제. 기분 악상의 문제. 네, 네, 기분일 수는 있지만 네. 기분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실제 뭐 돌아가는 게 없지 않습니까? 운영위원 장직을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자유한국당에서 조국 민정수석 나오라고 하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상황이? 조국 민정수석은 나와야 되나요? 그리고 뭐 나온다 한들 별 게 있습니까? 사실은. 나오는 자체를 네. 야당은 하나의 네. 승리로 여기는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사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고 네. 조국 민정수석이 나와서 네. 국회에 야당 의원들의 공세를 받고 네. 사과하고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겠죠. 그럼 나와야 되나요? 실제 인사 문제에서 조국 민정수석이 검증의 책임을 가지고 있으니까 완전히 무책임한 것도 아니잖아요. 책임이 없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와야 되나요? 안 나와야 되나요? 제가 네. 만약에 이제 청문회에서 네. 청문회까지 가서 그 흠결이 엄청 크다. 네. 그래서 도저히 임명할 지경이 못 된다. 국민 여론도 그러하다. 그렇다면은 민정수석도 검증의 잘못으로 책임이 있다라고 거기까지 가겠지만 그런데 낙마가 아니고 하마거든요. 후보자 스스로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 경우에는 예. 안경환 법무부 장관 네. 후보자는 스스로 내려오신 거거든요. 네. 제가 볼 때는 보호해야 될, 그러니까 본인의 공직 취임에 앞서서 제기된 문제들이 그냥 단순히 본인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본인 관계로 인해서 인연을 맺었던 다른 사람과의 관계, 비단 자녀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뭐 45년 사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멀쩡한 분들까지도 과거를 들춰내서 너무 불필요한 그런 까십거리를 제공하고 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인격상의 그 어떤 문제를 야기하겠다라고 하는 판단을 저는 하신 거라고 봐요. 그것은 어떤 도덕성의 문제와 다른 영역, 내가 보호해야 될 이 순간에 왔던 것이고 그거보다는 내가 어떤 선택의 문제 같아요. 내 공직 취임으로써 이 사람들이 상처를 입는다면 또 세간의 이목을 집중을 받아서 그 생활이 망가진다면 나는 그건 바라지 않는다.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네, 그런 선택의 문제였기 때문에 그걸 민정수석 나오라 하는 것은 정치 공세인 거예요. 근데 초반에 네. 안경환 법무부 장관이 기자회견하고 이제 본인이 그 국면을 돌파할 것처럼 하다가 8시간 만에 이제 뜻을 바꿨잖아요. 네. 그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이유 때문인가요?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주광덕 의원이 예. 빼낸 그 판결문 자체가 그렇게 신속하게 나올 수가 없는 건데 그 입수한 판결문은 인적 사항을 지우지 않은 채로 고스란히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나왔죠. 네, 지금 네, 일단. 네, 예. 네. 신속하게 나올 수 없다는 건 판사 출신이시니까. 그건 어떤 절차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신청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법원행정처에서 판단을 하나요, 보통? 네, 인적 정보 프라이버시권 보호에 의해서 가릴 것은 가리고 이렇게 나오는 것인데 이건 그대로 실명 그대로 다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참 이상하다. 네. 이상한 지점은 있긴 한데, 네, 네. 그건 별도의 문제고, 제가 궁금한 건, 청문회까지 가서 그 국면을 돌파할 의지를 비친 걸로 처음에는 보였는데, 안경환 네. 내정자가. 네. 근데, 불과 8시간 정도 만에, 이제 본인 스스로 이제 하마했다고 표현하셨는데, 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들 궁금해 하거든요. 그 대표님이 아시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이유 때문이다? 저는 청문회 끝까지 지켜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네. 이분도
오랫동안 법학자로서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행동을 해 오셨기 때문에 또 뭐 그동안 본인이 인권위원장도 하시고 뭐 이 공직 봉사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자기 검열은 있기 때문에 뭐 청문회에 통과할 자신 있다 이렇게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예기치 않게 이제 이것이 어떤 사생활의 영역까지 깊이 들어가니까 내가 이런 것을 보호를 하지 못한 채로 공직 취임을 해야 되나 하는 그런 고민 그런 판단이 있지 않나 짐작이 됩니다. 청와대에서 혹시 연락이 가거나 하지는 않았을까요? 이 정도면 여론이 좋지 않으니까 그건 잘 모르시고. 혹은 당내에서 잘 모르겠고요. 이제 일단 이제 언론에 그 집중 조명을 받고 또 그게 나쁘게 나니까 일부 이제 의원들이 이렇게 초반부터 인사로 인해서 구설이 많은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사견을 피력하는 의원들은 있었지만 여당 내에서도. 네. 그러나 저는 이건 청문회까지 지켜보면 되는 것이고 또 그런 자기 검열을 할 줄 아는 능력이 되는 분이어서 뭐 어느 정도 수위에 가면 뭐 당신이 이 정도면 되겠다 안 되겠다 그런 판단할 시점이 있지 않을까. 뭐 결코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본 거죠. 그 개인의 문제로 본 거죠. 그걸 뭘 민정수석의 검증의 문제 이렇게 2차 전선으로 이어가는 건 대단히 잘못됐다 생각합니다. 상임위 소집 권한이 원래 상임위원장에 있고 지금은 자유한국당에 상임위원장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가 상임위를 열어서 국회에서 나오라고 해도 나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현재 상태로는 그래요. 그냥 정치 공세에 불과하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정권 출범한 지 예를 들어 뭐 그게 뭐 부정부패와 연루됐다. 우병우 정도로 그런 최순실이라는 존재를 몰랐다고 하면서 사실 최순실이 저지른 전행은 국정 전반에 걸친 것이다. 뭐 이런 정도 같으면 당연히 나와야 되는 것인데 안 나왔잖아요, 그들은. 안 나왔죠. 네. 근데 이것은 그 후보자의 40년 전의 사생활에 관한 영역이고 또 어떤 피치 못할 그 사정으로 볼 여지가 있다라는 여운도 남겼는데 그건 어떤 이해관계자가 있기 때문에 말을 그렇게 막 할 수가 없는 당당하게 못한다가 아니라 다른 보호해야 될 가치, 법익 이런 걸 생각할 줄 아는 그분 나름의 어떤 법익에 대한 비교 형량 이런 게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걸 존중하는 차원이고 그것이 도덕적 결함인지 아닌지 따지겠다면 청문회에서 예를 들어 비공개로 이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할 수가 있겠죠. 그런 프로세스까지 갔었어도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상임위원장이 상임위를 소집해서 거기서 조국 민정수석을 서로 부른다 하더라도 나갈 필요가 없다는 게 대표님. 이 사안 가지고는. 이 사안 하나 가지고 지금 정부 출범한 지 한 달 남짓됐는데 그 인사 관련한 요 사안 하나 가지고 민정수석을 나와서 뭐라고 질타할 일이 아니다. 응할 필요도 없다. 근데 운영위원장 가지고 공방하잖아요.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운영위원장은 원래 여당이 하는 거긴 하지만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그 임기를 존중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논리를 갖다 댈 수도 있던 거지만 사실 국회 운영위원장은 집권당에서 쭉 맡아왔던 관례가 있는 것이고 또 그렇게 국회 운영을 해왔어요. 여태까지는? 그렇지 않았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은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운영위원장이 있던 여당인 시절에 운영위원장이었기 때문에 상임위를 막 소집하려고 하는데 운영위원장부터 내놔라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계속 대치만 하면 언제 풉니까? 풀릴 때가 또 있어요. 또 물밑에서 서로 대화하고 하니까요. 하고 있습니까? 네. 물밑에서 만나면 뭐라고 해요? 개인적으로 만나면 뭐 밥도 사달라, 여당이면, 밥도 사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밥 한 끼 먹으면 해결될 것 같은데, 사실은 또 밥 먹으면서 하는 얘기는, 나도 자유스럽지가 않다. 우리 당 의원들 분위기 봐야 된다. 또 그러고 그래요. 근데 어느 정도 가면 이제 민심이 못 참겠다. 이럴 때는, 민심의 바다 위에 떠 있는 정치 집단으로서는 민심을 보고 가지 않으면 스스로 가라앉는 거죠. 그래요?
네. 가라앉는다는 위기감을 선거 때는 느끼겠지만 아직 3년이 남았는데 느끼나요? 못 느끼면 그당 문 닫아야죠, 뭐. 네. 이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 낙마 하마라고 표현하셨는데 네. 관련해서 청와대에서 이게 조직적으로 네.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세력이 있는 것 같다. 검찰 개혁이나 개혁을 저지하는 이게 청와대가 어떤 근거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혹시? 대통령께서 검찰 개혁은 가장 먼저 꺼낸 말씀이시거든요. 네. 그리고 조국 민정수석을 발탁할 때도 그런 의미였고, 또 안경환 후보자 지명할 때도 그런 중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이제 이런 40년 전의 사생활부터 먼저 이렇게 까지고, 또 그것도 통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판결문이 입수가 되고, 뭐 이런 과정,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이건 조직적으로 검찰 개혁을 저항하는 그런 세력이 있을 수 있다. 그런 분위기에서 이런 전체 분위기가 연동이 되지 않았나. 대표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관련해서 무슨 정보가 있습니까? 그 정황 자체가 그런 느낌이 드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금방 안경환 후보자가 하마를 하자 말자. 그다음에 이제 이 추천되는 저쪽 법조 서초동 시각에서 추천되는 인사들을 보면은 서초동 시각에서 추천되는 인사들이 있었어요? 정보지 이른바 찌라시에. 네. 그런 게 돕니까? 네. 그런데 그 인사들의 면면을 보면 이제 좀 그 조직과 어느 정도 소통이 될 만한 사람. 검찰 조직과. 네. 네. 법원 행정처과 관여됐다는 추정도 있나요, 혹시? 제가 이제 이정열 전 판사님은 이제 판사 출신이라서 그런지. 저런 판결문이 신속하게 저렇게 공개되고 공개되지 않아야 될 신상 정보까지 그대로 그 원본 자체가 카피가 돼서 즉시 청문위원 손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이례적입니까? 굉장히? 일리가 있느냐고요? 아니, 이례적이냐고요. 이례적이죠. 이례적이죠. 어떤 면에서 이례적입니까? 우리가 자료 요구를 하면은. 예. 그렇게 개인 정보는 적당히 가린 채로. 예, 첫 번째는 삭제를 가려서. 하고 예. 주거든요. 예. 근데 이거는, 개인 인적 정보를 그대로. 예, 그대로 보도됐죠. 언론에는. 네, 예. 네. 그리고 중앙도 의원이 입수한 파일도 그대로라고 하는데. 법원행정처에서 가리고 줬다고 하는데, 뭐, 어쨌든 그 진실은 여기서는 밝혀질 수 없을 것 같고, 네. 어쨌든 가려지지 않은 채 파일이 입수된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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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자체가 이례적이고, 네. 대단히. 빨리, 속도가 그렇게 빠른 거든요. 당일날 신청해서 당일날 나오는. 그렇죠. 그것도 네. 몇 시간 이례적입니까? 만에. 네. 그렇게 빨리 안 나옵니까, 보통? 야당 시절에 경험하셨잖아요. 그렇게 빨리 나오지 않는데요. 절대? 네. 그런 이례적인 점들이 있다. 그래서 네. 이게 누군가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세력이 있는 거 아니냐는 의혹을 가질만 하다고 보시는 거고, 경험상 과거. 네. 앞으로 좀 밝혀지겠죠, 뭐. 네. 네, 저도 관심 있습니다. 문정인 특보가 이제 발언을 여러 가지를 해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언론도 비판하고 청와대도 곤욕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네. 네. 사드라는 무기체계 하나 때문에 동맹이 깨지면 그게 동맹이냐부터 시작해서 환경영향평가는 1년 정도 걸린다.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내 언론들이 미국 심기가 불편해한다는 정도의 보도를 마구 쏟아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야당에서는 공격하고 아마추어적이라고.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국내 언론의 지나친 호들갑이죠. 제가 미국에서 한 2년 동안 있으면서 토론을 제가 일부러 발제문을 가지고 CSIS 같은 데 가서 북한 핵문제 해법에 대해서 내가 구상하고 있는 것을 발표하겠다. 이렇게 이메일을 보내잖아요. 그러면 오라. 얼마든지 얘기해달라. 그래요. 그리고 브루킹스 연구소 같이 아주 헤리티지 파운데이션 같이 보수적인 띵크탱크에도 제가 노크를 해서 제가 이런 견해를 갖고 있으니까 좀 토론하고 싶다. 이렇게 이제 가면 오라고. 네.
그래서 미국인들은 어느 정도 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얘기는 굉장히 경청을 합니다. 예. 네. 그리고 다양한 싱크탱크의 의견들이 취합돼서 이제 그 사회가 어떤 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 옵션이 나오겠죠. 네. 예. 그런데 그래서 제 느낌에는 낙선한 정치인이 미국에서 웬만한 전문가하고 토론하자 그러면 이분들은 따지지 않고 그런 기회를 주는구나. 토론 문화 사회인 거죠. 마찬가지로 이 문정인 교수는 예. 정확하게는 그 특보라기보다는 고문에 가까운 거예요. 뭐 월급 받는 입장도 아니고 또 이분이 동아시아 연구재단 이렇게 국내에서도 그런 싱크탱크를 가지고 있으신 분이고 우드로 윌슨 센터하고 같이 그런 한국 문제 가지고 이제 토론하는 기회에 한반도의 이 사드 문제는 한미동맹 이걸로 한미동맹이 깨진다라고 할 수 없는 정도로 한미동맹은 추미애 대표였습니다. 강구하다. 한 곳이라고 하면 똑같은 파일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인적사항이 있는 파일과 그대로 인적사항이 없는 파일이 있는 거예요. 중앙당 의원의 주장은 본인은 법원행정처로부터 인적사항이 있는 걸 받았다고 하고 법원행정처는 원래 법상 인적사항이 처음부터 가려진 채로 줬다고 하고 여기서 말이 갈리는 게 하나 있고 그리고 중앙당 의원은 단독 처음에 이제 TV조선이죠. TV조선에 자신이 확보한 파일을 준 적이 없다고 하고 그런데 TV조선은 인적사항이 처음부터 가려지지 않은 있는 파일이 보도됐고 TV조선이 아니죠. 제가 알기로는 채널A에서 네, 그 다음 이어진 그러니까 언론에서 보도한 파일과 국회가 다음날 받은 파일이 다른 거예요. 종류가. 이상하죠? 중앙당 의원이 받았다는 파일은 인적사항이 있고 법원 행정처가 보냈다는 파일은 인적사항이 없다고 하고 다음날 법사위가 받은 파일은 인적사항이 없고 언론이 처음 보도한 파일은 인적사항이 있고 중앙당 의원은 언론에 준 적이 없다고 하고 예. 어쨌든 최소한 두 가지 버전이 존재하는 건데 그렇다면 누군가 적법하지 않은 절차를 통해서 이 파일을 돌렸다는 얘기죠. 예. 제가 여기 관심을 가진 이유는 뭐냐면 어제 그런 조난 파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정보기관이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과거에는 국정원의 조난 파일을 가지고 인사를 하기도 하고 실제 이게 이제 뒤에서 사건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랬죠. 네. 이게 왜 관심을 가질 사안이냐 하면 과거에는 정보기관이 국가가 아니라 정권에 충성하고 심부름센터 노릇을 한다고 비판을 했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문재인 정부란 말이죠. 그럼 문재인 정부, 정권에 충성하느라고 뭔가 사건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정권도 아니고 특정 세력이나 특정 언론과 따로 결탁한 누군가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정보기관이나 혹은 기관이 자체 정치를 하는 거죠. 저는 대단한 사건이라고 봅니다, 이게. 사실은. 관심이 있고, 앞으로도 좀 추적해서 따져볼 사안이라고 봅니다. 누가 어떻게 유출했는지. 자, 국회가 대치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 여론조사 하나,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 강경화, 후보가 결국 가장 처음부터 인사 관련해서 논란이었던 강경화 후보가 강경화 장관이 됐어요. 그리고 바로 대치 국면이 시작됐는데 여론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리얼미터에서. 그래서 모셨습니다. 리얼미터에 본인 소개해 주시죠. 권순정 실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짧게, 예. 브리핑 시간에 짧게. 네, 일단은 사실 지난주에 네. 국민의당이 리얼미터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왜 비판이 있었죠? 왜곡된 설문을 동원을 해서 대단히 의도적인 기획으로 인사 관련 조사를 해서 인사 관련 정부에 도움을 주고 야당에 불리하게 기획을 했다는 비난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그걸 동맹과 바로 연결하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무기체계 효용이나 절차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데 사들 얘기하면 바로 한미동맹이 깨진다고 근본적인 협박을 하니까요. 근데 그걸
우리나라 내에서 한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예. 미국은 미국의 이익을 챙기고 우리는 우리의 이익을 챙겨야 되는데 미국 대통령이 심기가 불편하다 이런 보도도 많아요. 그거 어쩌라고요? 우리나라 개그맨 보내드려요? 말이 안 통할 것 같습니다. 우리 언론이 이걸 보도한 태도가 너무 이상하다는 겁니다. 네. 이런 보도를 볼 때마다, 부끄러워요. 사실은. 자, 이 문제는 정치권에서 근데 공방이 있겠죠. 자, 제 생각은 그렇다는 거고. 다음 뉴스는요? 네, 야당이 어제 예정됐던 인사청문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 모두 불참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에 항의하는 뜻이었는데 특히 운영위가 대치 상태입니다. 자, 강경화 후보가 이제 장관이 됐죠. 강경화 장관 임명 관련해서 여론은 이걸 어떻게 받을지, 예, 국회에서는 운영위가 대치 중인데 여론 잠깐 오늘 미니로 잠시 후 짚어보기로 하고요. 그 문제는.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경선에 출마한 이철우 의원의 발언이 논란 중입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 탄핵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의원은 어제 제주에서 열린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 합동 토론회에서 국민 생명과 재산을 지키라고 대통령 만들어 놓았더니 정말 나라를 망하도록 하는 것 같다라고 비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음 대통령 선거는 대통령 선거까지 지금 안 갈 것 같다. 그렇죠? 라고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오래 못 갈 것 같다는 주장을 한 건데요.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었던 박맹우 의원 또한 우리의 시대가 의외로 빨리 올 수 있다라는 주장도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나는 인정하지 않는다. 뭐 이런 발언도 있었고요. 당시에. 예. 문재인 정부도 최대한 흔들어서 넘어뜨리겠다는 의지 같은 거죠. 예. 근데 지금 한 달 됐는데 대통령 선거까지 안 갈 것 같다고. 예.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뭐 70%에서 90%까지 여론조사 기간 때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만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10% 안팎인데 의제 표현으로 이해해야죠, 뭐. 예. 항상 이런 게 아니다. 근데 이제 그런 표현을 하면서 대통령 선거까지 안 갈 것 같다는 건 탄핵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은 이렇게 지금 대표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재밌네요. 다음 수는요? 네, 자유한국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홍준표 전 지사의 발언도 논란 중입니다. 그제 중앙일보와 JTBC 회장이었던 홍석현 특보를 비판했기 때문인데요. 홍 특보가 신문 갖다 바치고 방송 갖다 바치고 조카 구속시키고 겨우 얻은 자리가 청와대 특보 자리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중앙미디어 네트워크는 사실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사드가 깨지면 동맹이 깨진다고 하는데 무기 체계 중 하나에 불과한 사드 때문에 동맹이 깨진다면 이게 동맹인가? 문정인 특보의 이 발언을 TV조선은 막말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게 왜 막말이죠? 왜 이런 말도 못하나요? 환경 영향평가에 4개월 걸린다니까 북한이 미사일 쏘는 엄중한 시국에 그럴 시간이 어딨냐고 합니다. 사드를 내일 배치하면 북한이 내일부터 미사일을 안 쏘나요? 미국은 괌에 사드를 배치할 때 7년이나 논의를 했습니다. 환경 영향 평가는 23개월이 걸렸습니다. 미국이 자국 땅에 배치할 때는 하는데 왜 우리는 안 합니까? 사드 관련해 조금만 다른 입장을 보이면 미국이 화낸다, 기분 나빠한다. 미국 당국자가 할 소리를 왜 우리 정치권이 먼저 대신하는지요. 냉혹한 국제정치에 자존심이 중요한 게 아니다. 실리를 챙겨야 한다. 이런 소리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는 게 실리를 챙기는 태도가 아니죠. 오히려 협상력을 높이려면 없는 불만도 만들어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한쪽에서 이렇게 말하면 다른 한쪽에서 최소한 같은 정도로 다른 이야기를 해서 균형이라도 잡혀야 하는데 미국 이야기가 나오면 미국보다 미국을 더 걱정해주는 정치인과 언론이 너무 많습니다. 부끄럽습니다. 김원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이 문특보에 대한 발언으로 또 어제 하루 종일 시끄러웠어요. 네. 네, 미국 방문 중인 문정인 특보의 발언이 논란됐습니다. 사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미동맹이 깨진다라는 인식이 있는데 그렇다면 그게 무슨 동맹이냐라는 이야기 때문인데요. 청와대는 처음에는 문특보의 발언이 청와대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파장이 커지자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문정인 특보에게 별도로 연락을 드렸다면서 이런 발언이 앞으로 있을 한미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엄중하게 말씀드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파장이 커졌다기보다는 언론이 파장을 만들어낸 거죠. 예. 커져라. 예. 뭐랄까요. 이런 이야기는 사실 미국 공무원들이나 미국 보수 정치인이나 미국의 보수 평론가들이 할 얘기인데, 예. 미국 이야기가 나오면 미국보다 미국을 얼마나 더 걱정하는지, 그런 한국 정치인, 관료, 언론 너무 많아요. 네, 심지어 미국의 윌리엄 페리 전 국방 장관 같은 경우에도 문정인 특보와 비슷한 취지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지난 1월에요. 미국에서도 이런 식의 이야기는 많이 나왔어요. 네. 그리고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무기 체계 하나 때문에 동맹이 깨지면 그게 무슨 동맹이냐고. 너무 약한 동맹. 질과 다른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면서 강함 유감의 뜻을 밝혔고요. 청와대는 어제 홍석현 특보를 해촉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홍준표 전 지사와 이제 중앙미디어 네트워크인가요? 네. 사이에 소송이 곧 있겠군요. 네. 어쨌든 지금 자유한국당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구성할 분들의 인식은 현재 이뤄왔습니다. 제1야당으로. 네. 다음 순요?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가 덴마크 구금 중에 몰타 시민권 취득을 시도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당시 정 씨는 돈이 얼마나 들어가도 상관없다는 취지로 시민권 취득 알아봐달라고 했다는데요. 하지만 정 씨는 검찰 조사에서 이 사실은 인정했지만 돈이 많이 들어서 시민권 취득 포기했다라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검찰은 그렇게 보고 있지 않은데요. 정 씨가 시민권을 취득하더라도 범죄인 인도 조약을 통해서 강제 송환을 피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에 시민권 취득 포기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영장 재청구할 때 정유라 씨가 한국에 들어오려고 했다 바로라고 주장했는데 사실 그게 아니고 도피. 네,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거죠. 도피의 의사가 있었다라는 걸 밝히려고 하는 과정에서 이게 나온 사실이군요. 네, 오늘 영장 실질심사 있습니다. 10시 반에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이렇게 시민권 취득을 해서 이제 한국 국적을 버리더라도 범죄인 인도조약, 한국 국적을 버릴 수가 없죠.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참. 이전 국적이 되는 건데. 범죄인 인도조약을 통해서 이제 강제 송환을 해버리면 되니까 실익이 없어서 포기했겠죠. 예, 돈을 13억 정도 써야 되는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익이 없기 때문에 포기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요. 너무 많이 들어서는 아닌 것 같고. 예. 본인들 가족의 이제 재산 보일 정도로 볼 때 그냥 아니었던 것 같고 실익이 없어서 포기를 했겠네요. 어쨌든 지금 영장 실질심사가 오늘 있나요? 네, 오늘 오전에 있고요. 결과는 아마 자정 가까이 나올 것 같습니다. 내일 뉴스 때는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자, 다음 순요. 네, 어제도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열렸습니다. 여기에 증인으로 소환된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이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자신도 같은 사안으로 기소돼 있기 때문에 유죄 판결 염려가 있어서 위중으로 입건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증언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힌 건데요. 특검 관계자는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증언 거부는 사법제도를 무시하는 삼성그룹 관계자들의 오만한 태도를 여실히 보여준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서 이제 제일기획 관계자들을 소환했는데 안 나왔거든요. 이번에는 이제 나오긴 나오는데 증언을 안 하겠다는 거죠. 근데 이게 삼성만이래요, 삼성만. 네, 원래. 법 위에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했습니다. 다른 그 대기업들, 재벌들 재판하면 관련자들이 나와서 증언하거나 하거든요. 삼성만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은 법 위에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 거죠. 삼성 관련자들이 다 증언을 안 한다는 거죠. 예, 조직적으로 재판을 방해하고 있다라고 특검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박
박상진 전 사장은 정유라 씨 승마를 직접 지원하는데 직접 개입한 승마협회 회장이었거든요. 그렇죠. 핵심 인물입니다. 아주 중요한 인물인데 지원을 아예 안 하겠다고 하는 거죠. 삼성은 참 여러모로 대단한 것 같아요. 다음 뉴스는요? 네, 총리 퇴진론까지 불거진 영국에서 테러가 또 발생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나오는 이슬람 신도들에게 차량이 돌진해서 1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습니다. 오늘 새벽에 보니까 파리에서도 샹젤리제 거리에서 테러로 의심되는 시도가 있었던데 이제 유럽을 대표하는 도시 런던과 파리에서 번갈아 가면서 난리도 아닙니다. 자, 그리고 어제 저희가 미니로 다뤘던 인터뷰가 하나 있었지 않습니까? 이정렬 판사하고, 부장판사하고 관련해서. 근데 중앙도 의원이 저희하고 인터뷰를 해야 되는데, 김종배. 네, 어제 저녁에. 인터뷰를 하셔가지고, 기왕이면 저희하고 인터뷰를 하시지. 그래서 중앙도 의원의 반박 인터뷰는 저희가, 오늘 못하고, 궁금하신 분들은 어제 방송을, 저희가 AS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어제 방송을 들으시면 되고, 근데 이제, 어제 공방은 가정보험 판결문을 공개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아니다, 이런 공방인데 이건 사실 법의 해석 문제니까 만약에 문제가 되면 법정에서 해결할 일이고 제 관심사는 그게 아니라, 주광덕 의원의 주장은 법원 행정처에서 판결문을 절차적으로 문제없이 요구했고 그렇게 받았고 이 절차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실제. 법원 행정처는 당일 메일로 보내줬다. 이건데. 절차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이제 그날 저녁에 TV조선이 단독 보도를 했고, 이어서 채널A도 보도를 하고, 다 당일날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발견하고, 법원 행정처에 요구하고, 파일을 받고, 그 다음에 보도가 이루어지고, 이제 이례적이죠. 원래 법원 행정처가 이렇게 개인정보 신상에 관한 것은 바로바로 안 보내주는, 근데 이제 바로바로 보내줬고, 그리고 나서 다음날 주광덕 의원이 기자회견을 했고, 주광덕 의원의 주장대로 법적으로 취득하는 과정은 문제가 없고, 기자회견도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확보했다는 판결문 문서 파일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복수에 서로 종류가 다른 파일이 존재한다. 이게 거의 분명한 것 같은 게 어제 보도 과정을 제가 취합하다가 보니까 이제 언론에서는 당일날 법원 행정처 언론에서는 인적사항이 그대로 드러나는 문서를 보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법원이 아니라 이제 언론에서는 첫날 보도할 때 인적사항이 있는 문서를 보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 문서에는 국회 제출 표시가 없어요. 다음날 법사위원들이 똑같은 문서를 요청했고, 그리고 그때 받은 문서와 언론이 보도한 문서가 다른 겁니다. 이게 단 하나만 존재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출처가 법원 행정처